자본론 6장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이 상품의 사용 가치는 모든 가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상품을 소비하면 노동의 구체화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치가 창출된다. 화폐 소유자가 시장에서 찾은 특별한 상품은 바로 노동력이다. 다음은 6장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어느 상품 소비로부터 가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돈 많은 탐욕가는 반드시 유통 영역, 즉 시장에서 어떤 상품을 찾아야 한다. 그가 찾는 이 상품의 사용 가치는 모든 가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상품을 실질적으로 소비하면 노동의 구체화가 발생하며 궁극적으로는 가치가 창출된다. 화폐 소유자가 시장에서 찾은 특별한 상품은 바로 노동 능력 혹은 노동력이다. 노동력 혹은 노동 능력은 인간에게 존재하는 정신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능력의 총합이며 인간이 활동하면 그때마다 어떤 종류의 사용 가치가 생산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화폐 소유자가 상품처럼 판매할 노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만약 노동력 소유자가 자신의 노동을 상품으로서 판매할 수 있는 개인이라면 그 노동력은 상품으로서 시장에 출현할 수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상품으로 팔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처분권이 있어야 하며 자신의 노동 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는 소유자이어야 한다. 노동력이라는 이 독특한 상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모든 다른 상품들과 같이 노동력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노동력의 가치는 이 특별한 상품의 생산과 그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이는 다른 모든 상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동력이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 일정한 양의 사회 평균 노동이 노동력의 구체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노동력은 오직 살아있는 개인의 역량 또는 능력에 존재한다. 노동의 생산은 결과적으로 그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각 개인의 상황을 감안하면 노동력의 생산은 자신의 재생산과 유지에 달려 있다.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양의 생계 수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력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생계 수단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환원된다. 달리 표현해서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 수단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력 생산을 위해 필요한 생계 수단의 총 비용에는 노동자가 부양해야 할 식구, 예를 들면 노동자 자녀들의 생계 수단도 포함되어야 한다. 평균일이 요구되는 상품 생산량의 6시간의 사회적 노동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가정하면 일일 노동력에는 0.5일의 사회적 평균 노동이 포함되어 있다. 달리 말해서 노동력의 일일 생산에는 0.5일의 사회적 평균 노동이 요구된다. 이 노동량은 일일 노동력의 가치를 형성하거나 또는 매일 재생산되는 노동력의 가치를 형성한다. 만약 0.5일의 평균 사회적 노동이 3실링이라면 3실링은 일일 노동력 가치에 상응하는 가격이 된다. 만약 노동력 소유자가 일일 3실링에 자신의 노동력을 판다면 이 판매 가격은 일일 노동력의 가치와 같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에 따라 돈 많은 탐욕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자본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가치, 즉 3실링을 지불한다. 노동력 가치의 최소 한계, 즉 최저 노동 임금은 일일 생활 필수품 공급이 없으면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갱신할 수 없을 정도인 상품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결국 물질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생계 수단의 가치를 의미한다. 만약 노동력의 가격이 최소 한계까지 떨어진다면 노동력의 가치도 그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직 불구의 상태에서 유지되고 발전될 뿐이다. 모든 상품 가치는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상적인 품질, 즉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이어야 한다. 화폐 소유자가 교환을 통해 얻는 사용 가치는 오로지 실상에서의 활용, 즉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명백히 나타난다.
화폐 소유자는 이 목적을 위해서 시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 예를 들면 원재료 등을 구매하고 그 정상 가격을 지불한다. 노동력의 소비는 동시에 상품의 생산이며 잉여 가치의 생산이다. 노동력의 소비는 시장 범위 밖에서 또는 유통 영역 밖에서 완료된다. 이는 다른 모든 상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6장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844년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최저 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최저 기본 임금률은 노동자가 근로 기간 중에 노동자 가족과 노동자 계층이 사멸하지 않을 정도에서 조금 더 지급되는 정도의 노동자 생계비이다. 즉 굶어 죽지 않을 정도에서 지급되는 수준이다.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통상 임금은 공통적 인류에 상응하는 최저 임금이며 즉 가축 같은 존재에 상응하는 최저 임금이다. 상당히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제학 철학 초고에 반해 자본론에서는 많이 완화되어 설명한다. 노동력 가치의 최소 한계, 즉 최저 노동 임금은 일일 생활 필수품 공급이 없으면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갱신할 수 없을 정도의 최소한의 상품 가치에 의해 결정되고 결국 물질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생계 수단의 가치를 의미한다. 노동력 생산을 위해 필요한 생계 수단의 총 비용에는 노동자가 부양해야 할 식구, 예를 들면 노동자 자녀들의 생계 수단도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마르크스가 인용한 아담 스미스의 발언은 평소와는 다르게 상당히 과격하다. 스미스에 따르면 통상 임금은 공통적 인류에 상응하는 최저 임금이며 즉 가축 같은 존재에 상응하는 최저 임금이다. 국부론에서 통상 임금이 2번 나오는데 1편 8장 노동 임금에 대하여에서 5편 2장 사회의 일반 수입 또는 공공 수입 원천에 대하여에서 통상 임금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인용한 그런 내용은 없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에 마르크스가 국부론의 어느 한 부분을 읽고 느낀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다음은 국부론 1편 8장에서 언급된 통상 임금에 관한 구절이다. 그러나 가장 임금이 낮은 직종의 노동이다 하더라도 그 통상 임금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이하로 삭감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일정한 비율이 존재한다. 여기서 어떤 일정한 비율이란 노동자 자녀들의 양육비를 고려한 비율을 말한다. 좀 더 자세하게 아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은 언제나 일을 하며 생활해야 하고 그의 임금은 적어도 그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충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고 그런 노동자의 가족은 1세대 이상 계속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캉티용은 최저의 노동자라도 평균 2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든 적어도 자기 자신의 생활 유지비의 2배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런 경우 아내의 노동은 아이들을 돌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충분할 뿐이라고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태어나는 어린이의 절반은 성년이 되기 전에 죽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따라서 이 계산에 따르면 2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살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무리 가난한 노동자라 하더라도 적어도 평균 내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의 최저 노동 임금을 고려할 때 노동자 자녀들의 양육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캉티용이 주장하는 양육비는 명목상 양육비에 해당한다면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양육비는 실질적 양육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6장에서 마르크스는 최저 노동 임금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노동 임금의 상승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참고로 아담 스미스는 노동 임금 상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노동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국가가 많이 부유해서가 아니고 국부가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임금이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번영하고 있는 나라들, 즉 가장 급속하게 부유해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확실히 영국은 북아메리카의 어느 지방보다도 부유한 나라이다. 그러나 북아메리카에서의 노동임금은 영국의 어느 지방보다도 훨씬 높다. 북아메리카는 아직 영국만큼 부유하지는 않다 해도 훨씬 번영하고 있고 더 많은 부의 획득을 향해 훨씬 급속하게 전진하고 있다. 한 나라의 부가 매우 크다 하더라도 만일 그 나라가 오랫동안 정치에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노동 임금이 매우 높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